자, 이번에 볼 곳은 이제 앞에서 읽었던 이제 그 내용을 푸셈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볼게요. 먼저 볼 게 이제 푸셈에 있는 이제 지방행정 조직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향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 시기 때의 지방행정은 크게 간치와 자치 두 개 계통으로 나누는데요. 자, 간치 계통은 왕, 감사, 수령에 이어지는 상위 조직하고 아전층인 경절이, 영리, 음리 같은 하위 조직으로 나눴다. 거기는 자치계통이 인제 또 있죠. 그래서 자치계통 경제소, 유황소, 연리임으로 이어진 제지사족 중심의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간치와 자치인데 간치는 상위 조직과 그다음에 아전 조직과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치계통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요거를 인제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아전층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자치계통이 경제소, 유황소 내용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관찰사와 인제 이런 그 수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관찰사부터 보죠. 자, 조선 시기 때 지방행정제도 및 지방통치조직은 외관제와 군현제 제도적 정비와 변화 과정과 함께 항천사에 대한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과 재정비 과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관찰사 제도는 고려 말에 실시한 바 있었으나 명실상부하게 팔도 관찰사제는 태종 때 확립됐다. 고려 중기 때 오도 양계가 구획되면서 지방 수역을 감독하여 중앙의 정령을 군여 전달해준 감독관으로서 안찰사, 암련사 등이 파견됐다. 그러나 이들은 전인관이 아닌 임시 파견진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장관이 되지 못했다. 했고 대업을 중심으로 설치된 개수관의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각 군현은 개수관에 영속되어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에 연결되었다. 자, 이 개수관은 행정과 궁정의 직능을 겸하고 있었으나 조선 초기에는 각도의 관찰사와 각 군현의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순수하게 군사 조직으로 변모했고요. 그리고 이 개수관을 바탕으로 해서 군익도가 형성됐고 다시 인제 진간 체제가 형성됐는데 이 개수관은 인제 조선 시대 때 군익도 제도하고 그다음에 진간 체제의 어떤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관찰사 관련된 내용을 계속 다음 단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찰사는 종 2품 이상의 현직 및 퇴직 관료 중에 임명되었다. 자, 이들은 임기는 360일 구정되어 오도 및 경기도에 적용했고 한길 평양 양도는 2년이었다. 요건 아마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인제 그랬던 거고요. 자, 양도는 감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여 감형 소재 해지에 수용이 겸직하는 경목이 이뤄진 데 반해서 육도의 감사는 단시로 임기 동안 감형을 중심으로 도내 군현에 수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 갖고 인제 여기 함경도 평안도는 국경이다 보니까 감형 소재지에서 수용을 건데 되게 보면 감형 소재지에 있는 부윤이 있죠. 부윤을 이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 육도 감사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이렇게 그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감찰사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찰사의 보좌관으로서 수용관으로 통치된 경력, 도사, 감사가 수용할 때 지방을 도널 때 행정신문을 담당하는 판관도 있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감찰사는 그 각도의 이제 행정, 사법, 군사 기능을 가늠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찰사는 수정을 비롯한 모든 외관에 고관과 폭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정을 보죠. 수령이라는 것은 관찰사에서 이제 지방행정을 실제 담당하는 각 군현 외관을 가리켰다. 그래서 조선 시기 때 고려의 군현제를 근간으로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위로는 팔도체제와 아래로는 면리제가 확립됐다. 자, 지방 통치는 군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방의 행정성은 수용 지방 통치 군현을 중심으로 전개됐고 지방 행정은 수정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자, 기반 행정 구역인 군현은 각 고의 크기에 따라서 주, 부, 군, 현으로 나눴죠. 요때 나눌 때 기준은 신분적 기준이 아니라 그 토지 결수와 인구에 따라서 인제 나눈 행정적 기준이죠. 이에 따라 수령은 통계상 최고 종 2품에서 그다음 최하 종 6품까지 부윤, 대도부 부사, 목사, 도부사, 군사, 군수
현령, 현감 이렇게 구성됐고 이런 체계상 모두 병렬적으로 관찰사 밑으로 이제 뭐냐면 안 했었죠. 이 말은 뭐냐면 군연의 크기에 따라서 인제 상하 직속 관계가 아니라 관찰사 밑에서 다 뭐냐면 평등한 병력적 관계였다. 물론 이제 간등의 간품에 인제 높음과 낮음이 있을지어도 이들은 직속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간품이 높다 해도 직속 상관관계가 아니라 다 평등한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들이 이제 수령이 겸대하는 군사직일 경우에는 상하관계가 형성되는데 요거는 인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뒤에서 얘기한 진간체제와 관련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수령의 임기는 건국대전이 완성된 성종 때부터 1800일 거의 한 3 년 동안이죠. 3년 동안 이제 고정되어 단신일 경우에는 900 일이 지나면 그 이임이 가능했다. 이렇게 있고요. 3 년이 아니라 4년 정도 넘었겠네요. 획수 4년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자료 고치했다. 원칙은 이 그런 거고 실제로는 요게 수령직들을 다 기피했어요. 왜냐면 인제 여기 있어 봤자 득이 될 게 없거든.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앙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연준을 이용해 갖고 대충 한 2-3년 한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령의 하부 행정은 읍사를 중심으로 향리 조직 및 면리 행정을 담당한 면리가 그 밑에 각종 천역을 담당한 간노비가 있었다. 자, 수령의 주된 직능은 수령 칠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7개 이제 뭐냐면 업무가 있었고, 자, 초창기 수령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지방의 군사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무를 겸비한 자를 선임해야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관찰사 및 수령을 중심한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및 지방통치 조직은 외관제와 군현제 일원적인 지배 질서를 구축하면서 고려에 비해 더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조선 시기 때 정치적 성격에 사용하는 중앙집권적 용어는 무엇보다 이러한 지방통치 체제의 성격 관련됐다. 그래서 지방통치가 자율적이냐 아니면 중앙이 예속되냐에 따라서 이 중앙집권적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방의 통치가 예속화되면서 중앙집권화가 이제 사용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조선의 중앙집권 지방 통치 체제가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나 감사로 이어진 간치 행정적 계통과 그다음에 경제에서 유황수 명리로 연결된 사력 중심의 자치적 항정 질서 지배체가 이들 중간에 끼어 있는 또 경절이 명리, 음리 같은 항리 계통의 세 개 계통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지방 통치에 직접 담당하는 관찰 수령은 일도 또 이들의 군주 같은 존재로서 일국의 통치를 받은 왕의 분신이었다. 역대 이제 선장 시위를 살펴보면 예의 없이 술량한 수령에 의해서 읍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이제 역대 국왕은 수령 선임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령관을 임명하면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가서 인사를 해 갖고 나 임명하고 임명돼서 이제 떠난다 해 갖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왕이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조심해서 지방을 통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거든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향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려시대 향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고려 후기 때부터 볼게요. 자, 고려 말 홍건조가 외구의 침입 등이 계속되는 전란 속에 군 공야에 따라서 첨설직이 남발되고 향리나 양인층 중에 군인들이 되고 양관 신분이 편입되면서 양관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요걸 이제 보통 고려 말에 유황풍관집이라고 하죠. 유황풍관집에 이제 첨설직이 있고 동종직, 경고직 이런 것들이 유황풍관집인데 특히 이제 조선 때 고려 후기 때 홍건조가 외국의 침입을 이제 격퇴하는 과정에서 첨설직이 남발했다고요. 그래서 이 유황풍관직이 상위 계층 중에서 상위 계층으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이들이 좀 더 성장한 게 이제 뭐냐면 신진사대부들 이렇게 편입돼 들어가죠. 그러면서 양반수가 이제 급격히 늘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왕조를 개천한 사대부 관료들은 이 항리층들 그러니까 상층 항리층이죠. 유황풍관층이 계속 중앙 관료 진출하는 걸 억제하기 시작했다. 자기들도 그쪽 세력들인데 나중에 자기들이 인제 집권이 되니까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이상 인제 이들이 항리층이 계속 사대부 계층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어 양반수가 늘어나니까 이걸 견제하고자 인제 이들이
중앙 관료로 진출하는 걸 억제했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법제적으로 억제한 게 아니라 간행적으로 억제한 거죠. 간행적. 법제적으로는 시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천제 국가에서 신분상 양이면 모두 다 시험 볼 수 있는데 법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억제한 게 아니라 간행적으로 이렇게 막아 버린 거야. 이 간행 내용이 여기 있는데 향리가 생원과 진사시를 응시할 때는 반드시 소속 군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게 허가 안 해 주죠. 근데 무과에 이제 응시할 때는 먼저 무경칠서를 인제 강독 시험에서 통낙, 조, 불통을 구분되는 등급 중에 낙제가 아닌 조 이상의 성적을 받아서 응시를 허락해야 된다. 근데 이 조 이상인데 이거는 뭐 자기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인제 낙제를 줘 버리면 되죠. 그래 갖고 불통이나 해 버리면 떨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무경칠서는 육도나 손자, 오자, 삼화법, 상납, 위도자 등등의 이제 7종의 병사가 된다. 자, 이러한 제약에 의해서 항리가 과거의 합격에서 양반 관료 지출하는 건 크게 억제되었다. 그 법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간행적으로 막아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리들은 조선 초기 때 사역이 크게 약화되어 아울러 사회적 지위도 크게 저하됐으며 우선 9년에 개편했던 항리 중심지 세력의 중심지가 천사로 이동됐고 향리의 수가 많은 9년에서 적은 군요로 다시 배정됨에 따라서 많은 항리들이 그들의 본관지를 떠나서 다른 군요로 옮기게 되었다. 항리들은 오랫동안 본관지에 구축해 놓은 그들의 세력 기반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유황소를 설치하여 항리의 자폐를 규천하는 동시에 10가지 원학 항리의 처벌 구역을 마련해서 토호적 항리를 제거했다. 이제 항리는 지방 지배적 위치에 있고 지방 간의 행정 실무자 또는 행정 사역인으로서 위상이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항역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향의 역할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거 향의 역할까지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항역 관련된 내용 각자 읽어 보세요. 여기 육방 조직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조선에서는 지방 관할 행정 조직을 이호, 예, 병, 형, 공 육방을 나눠 있고 행정 실무는 육방 향리들이 담당했다. 자, 육방 향리의 여러 가지 직무 가운데 중요한 건 호적을 정리하고 공부와 군역 및 요역을 독려하는 것이다. 한편 육방 항리 가운데 이방, 후방, 형방 수리를 그러니까 수석급 항리라고 보시면 돼요. 상공형이라고 했으며 특히 향리의 수방은 호장이는 수용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수석 항리였다. 근데 이 수석 항리가 나중에 이제 바뀌죠. 조선 후기 때는 이방으로 바꿔. 이방. 처음에는 호방이었다가 이방으로 바뀌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항리들은 또 고려와 달리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외역전이라고 해서 세종까지 이제 지급하다가 세종 때 흑파됐죠. 그래서 흑파하면서 전지에 지급돼서 제외됐는데 자, 이처럼 조선의 항리가 항역의 대가를 받지 못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역전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앞에 이제 이들은 군역 대신에 직역을 그러니까 군역 대신 항역을 인제 짊어진 거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되게 이제 신분상 양인 계층들은 그 뭐냐면 요역을 짊어지잖아요. 요역. 요역이라는 게 있죠. 요역이 있는데 이제 요역이 아니라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신분상 양인 계층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직역이라는 걸 해. 구역이라는 걸 해요. 구격. 구격. 그 구역을 인제 하는데 이 구격은 인제 크게 직역하고 그 뭐냐면 양역으로 군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역이라는 것은 관리나 항리 같은 국가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직역으로 빠져요. 예, 군대 안 가도 돼. 군역은 인제 뭐냐면 그 이제 일반 직급이 없는 사람, 뭐 기술이 없거나 향리직이 아니거나 공인들이 아니거나 벗을 못하거나 그 일반 백성들은 군역을 담당해요, 군역을. 그래서 이들은 그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대신에 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돈 안 주죠. 당연히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돈 안 준다는 원칙에서 이게 빠진 거야. 물론 이제 관리대 같은 경우에 녹봉 같은 걸 주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거고. 자, 하여튼 외역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안 했다. 그렇지만 조선 항리는 항역의 대가를 받지 않다고 해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는 인제 조상대대도 신분의 조상대도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확보해 놓은 토지와 노비 등 경제적 기반을 물려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공조 지급이 없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직무 수행에 각종 폐해를
동반하는 이유를 작용했다. 수수료나 뭐 뇌물 같은 것들을 받아먹죠. 예. 자, 조선 초기 항리가 하급 지배 신분처럼 격화되고 있었으나 한쪽 사이에서 지방 통치에 있어서 권력 관계 한 축을 존재하고 있었다. 9년에 파견된 왕권의 대항적인 수정, 중앙의 관료군으로 도태됐으나 전함풍가로서 한총사에 대대로 살고 있던 토착사족, 그리고 각종 부세 징수 등 행정신문을 담당하고 있는 항리 등은 일종의 삼각 권력 관계를 형성했다. 수영과 토착사족은 동일한 양반 사족 신분으로 항리를 감독하고 수영과 항리는 왕명을 수행한 지방 관아로서 상하 관계에서 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토착세력과 대립했으며 토착세력과 항리는 향초의 토착세력도 왕권의 대행에 수령이 대응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각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아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아전은 크게 보면 인제 뭐냐면 향리도 거기 속해지만 여기 이제 아전은 서리직 같은 거 있거든요. 서리직. 예, 서리직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중앙과 지방간처에 속한 하급관리 아전이다. 네, 이속이라고 하는데 중앙간서에서는 아전을 경아전, 지방간서는 아전을 외아전이라고 했고 경아전은 주로 이제 중앙간서에 있는 서리들 얘기하죠. 주 육조, 중추원 등 주요 간증에 근무한 자를 녹사, 기타 각사에 근무한 자는 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이제 내려온 아전을 향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향리도 이 아전의 범위, 서리의 범위에 속하지만 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치면은 다른 집안의 아전 논을 하는 사람은 가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전이라는 범위 안에 보통 서리, 우리가 생각하는 서리직과 그다음에 향리라는 직이 같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아전이 있고 이 서리라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서리라는 사람도 원래는 이제 고조 때는 이 서리직도 2개가 남아있잖아요. 입간을 할 수 있는 서리직과 그러지 못한 서리직도 있죠. 입간을 할 수 있는 서리직, 풍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서리직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주로 인제 은서직을 받은 다음에 그 올라가는 직이고요. 그 귀족 자제들이 입간을 못하는 이제 서리직과는 세습직으로서 이들은 인제 뭐냐 요게 뭐냐 그 낮은 하급 서리직을 얘기하죠.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서리직들이 인제 아예 인제 서리직도 학리와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가지 못해. 예. 그래서 서리직도 막아 놨다. 이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아전의 범위에는 서리와 향리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향리가 있고 서리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다시 유황수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유황수 관련된 내용과 경제소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이제 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 갖고 요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기출 분석을 좀 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예. 예,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황수의 변천 과정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 유황수가 치패를 거듭해. 이 치패를. 예. 그래 갖고 되게 인제 유황수가 인제 지방행정기구이지만 그 자치기구지만 거기에 둘러싸고 이제 권력 다툼이 인제 일어나거든요, 조선시대 때. 음. 그래서 인제 그 과정에서 인제 여러 번의 인제 뭐냐면 치패를 거듭하면서 인제 세워졌다가 폐지됐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보통 그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초기 때죠. 조선 초기 때인데 여기에서 보면 인제 중앙 정부하고 이 당시 유황풍관들의 갈등이야. 초기 때. 그래 갖고 중앙 정부에서 수령을 파견하면 그 당시 지방 토호세력들은 유황풍관, 보통 이제 나중에 향리라고 하는 계층들이야. 요때는 이제 유황풍관들이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시대였죠. 막아 놨으니까. 그래서 이 향리직하고 이제 갈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16 세기 때죠. 자, 이 유황소를 이제 독립을 시킨 세력들이 누구냐면 사림 세력들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들이 인제 뭔가 자기의 항청 지배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 세력들이 인제 뭐냐면 유황소를 차지해 버리죠. 그래서 이 유황소를 둘러싸고 살인과 홍보의 대립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조선 후기 때죠. 18세기 때로 넘어가서 요때는 인제 주로 누구와 같은 유황소 그 당시 향청이라고 불렸죠. 유황소는 인제 향청의 항임을 둘러싸고 신양과 구양 간의 싸움 요렇게 인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 중앙 정부와 유학풍간 이 항리들 그래서 인제 있고 두 번째로는 살인과 홍보의 세력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신양과 구양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인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있죠? 유황풍간하고 산림 홍보 이렇게 인제 있는데 여기만 보고 요거는 이 조선 후기 때 가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인제 조 유황수의 변천 과정을 볼게요. 자 고려 후기 때 그 당시에 인제 사신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신관이 이제 폐지됐죠. 그 유황풍관들이 그걸 모방해서 조직을 했어. 그게 유황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당시 유황수가 조선 초기 때 이 당시 어 중앙에서 수령이 오면 수령을 능멸하고 그 당시 지방의 어떤 이제 세력들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세종 6 년에 유황수를 혹파하죠. 그러면서 수령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없어지니까 유황수가 없어지니까 수령이 독재를 하게 된 거야. 불법 행위가 많아. 탕리의 폐단도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유황수를 복소를 하죠. 예. 유황수를 복소를 해 갖고 경제소와 인제 뭐냐면 유황소를 가난하면서 향리의 항풍 구체를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시기 때는 인제 그 유황소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이제 양반 사족층, 양반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때는 인제 향리 세력이었다가 요때는 인제 양반 지배층들이 인제 여기 지방의 양반 사족들이 인제 여기를 장악을 해 가지고 향리들의 항풍을 구체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소를 만들어서 유황소를 가난한 그렇게 있는데 자 근데 세조 말년에 뭐냐면 이시해난이 일어나죠. 이시해난 때 인제 유황소를 지켜 갖고 인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함경도나 이런 지역은 이때 폐지되고요. 그 이시해난 이전에 이미 하산도 지역이나 이 남도 지역은 유황소가 폐지됐어요. 이거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걸 다시 부흥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그 사림들이죠. 그 사림들은 이 유황소를 통해서 나름대로 항사대 항원주대를 복원을 하려고 유황소 보급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게 안 됐죠. 독립을 시켜 놨더니 오히려 홍구파 대신지 장악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살인파들이 인제 그 대항해 사마소를 설립하고 대신에 방향을 통한 방향을 틀어 가지고 항약 보급 운동을 펼쳤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게다가 인제 다시 인제 선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살인파들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살인파들이 홍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황소를 몰아내서 자신들이 장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항약을 실시하죠. 그래서 유황소가 이제 항약을 실시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때부터는 향청이라고 해요. 향청. 그래서 경제소가 혹파하면서 유황소가 향청으로 개칭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때는 그 당시 중앙정부와 유황풍 간의 갈등 대립이 있었고 게다가 인제 얘들이 인제 하니까 유황풍 간을 어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유황소가 혹파를 했지만 오히려 인제 뭐냐면 그 수용권이 강화되고 하니까 다시 인제 유황소를 복수하고 요때는 이제 유황풍간 대신에 요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향리들을 견제하는 이제 기관으로 바뀌게 되죠. 이 일반 사족층들이 여기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황소는 향촌의 그 자치기구지만 동시에 향촌사의 권력을 둘러싸고 투쟁의 공간이었다. 조선 초기 때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와 유황풍간을 중심으로 갈등의 치패를 거듭했고 치패 이유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랐다. 성종 때는 훈구파와 산인파의 갈등, 조선 후기 때는 향전이라고 부르는 시안과 구양의 갈등이 있었다. 자 초기의 유황수는 포면적 항풍을 바로잡고 악질 항리를 구사하는 목적으로 성립됐으나 실질적으로 토착세력들의 근거지로 중앙 권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초기에 내려온 수령들이 풍계가 유황풍가보다 낮고 자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황풍가는 수령을 능멸 행위가 자주 일어났고 백성을 침탈하는 등 반집권적 토세가 강했다.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적 수단으로 수령권을 강조하면서 태종 6년에 유황소를 혹파하였다. 그래서 이제 유황소 혹파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다. 그 유황소를 대신해서 각국의 유황풍간으로
1인의 신명사를 두고 지방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수령을 돕게 했다. 그리고 이들이 수령의 비행을 직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건재하기도 했다. 수령의 보좌관은 당초 위와 달리 신명사기 수령을 능멸하는 일이 자리나고 백성의 수탈이 많아지니까 신명사에 협회했다. 그러나 수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자 수령의 불법에 의한 향리들의 가염주구 폐단이 발생하는 등 강건의 이제 수탈이 자행됐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 10년에 다시 유황수를 복수했다. 자, 이때 유황수의 역할은 그 교환한 아전과 관리, 아전들, 간사한 아전들을 규찰하고 향품을 바로잡는 등 전담통을 했다. 또한 종전의 토호세력인 수령의 능력이라는 유황수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유황수 자폐 근방 정목을 만들어서 마련한 경제소가 유황수를 향임의 인사권을 갖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했다. 게다가 이 경제소가 한동안 유황수에 뭘 갖고 있냐면 자수별감. 그래서 자수별감이 제일 높은 직위거든요. 그 자수별감의 인사권을 갖는 걸로 복수를 했고요. 이를 계기로 지방토의 사적 결정 유황소는 행정기구의 일부 편입되어 정부에 분포되었다. 게다가 이 유황소가 안에서도 이제 조선 초기 안에서도 처음에는 유황fun관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뭘로 이제 바뀌냐면 사족층이 이제 이 사족이라 좀 그런데 좀 약간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양반층 있죠. 양반층이 인제 여기를 장악을 해요, 유황소를. 그래 갖고 인제 뭐 향리들 규착하거나 뭐 등등 있고 요때 인제 초창기 때 유황fun가는 애들은 향리들이 많았죠. 이게 향리들이. 지방에 이제 향리들이 유황fun간직하면서 일부는 인제 그 신진 사대부가 되고 지방에 계속 남아서 인제 있다가 나중에 인제 요 유황fun간층이 인제 점점 몰락을 하고 이제 대신에 지방의 사족층이 이제 형성되면서 유황소가 이제 세종 때부터 이제 얘들이 장악하면서 향유를 규찰하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거 안에서도 되게 미묘한 인제 뭐냐면 세액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여기 정도 그래서 지방의 그냥 토세력들 유황fun간이나 향리들을 규찰하기 위해서 유황소를 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경제소는 태종 때 설치됐는데 1435년에 권한이 강화되어 제도화되었다. 경제소의 주요 관원은 그 사신간 후신인 자수와 별감이었다. 그래서 경제수는 해당 지방의 재반사를 주선하고 부세 운영 간접, 경절이 사역 감독, 향리 규찰, 그다음에 항품 교화를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에 경절이 사역 감독이 있어요. 네. 경절이라는 건 뭐냐면 경절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죠. 지방에서 인제 그 지방 향리들이 그 서울에 올라가서 그 항리하고 그 지방하고 서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거야. 주로 부세 운반이라든지 군역 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경절이었는데 자, 이 경절이가 상당히 이득을 챙겼어요. 예를 들면 부세를 담당할 때 부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떼먹을 수도 있고 그 군역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신 이제 그 면포를 받고 그 풀어주는 면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돈이 되니까 이 경절이 여기 되게 돈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따로 떼서 이제 일반 고관들이 이제 사들여 경제의 역 자체를.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머슴들에 시켜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죠. 그래서 이 경절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군역제도와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절이 상당히 역할이 많았다. 조세 운반이라든지 공납을 어 그 대납 공납 징수라든지 그냥 군역 담당을 하거나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수도 챙기고 그다음에 면포를 받아서 이제 땡겨 일본 중앙에 재고 자기가 먹어 버리고 그다음에 공납을 관련된 처리해서 자기가 인제 그걸 대신해서 박람업자로 성장하고 등등 이 경절이가 상당히 돈이 되는 직업이었다. 그래서 경절이역이 나중에 고가로 매매가 되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수령이가 압력을 가하여 자신의 연고지에 압력을 행사했다. 자, 그 외에도 유황수 항임의 명의권, 그러니까 유황수에도 이제 자수별감이 있죠. 그 임명권과 주요 공무 결정권을 행사했다. 경제소에 해당 지역에 파견된 관리인 경조지가 있어서 경주의역을 이제 뭐냐면 수행했다. 그래서 경절이역, 경주의역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어 유황수와 경제소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관, 그리고 구성된 경제소를 통해서 자기 출신의 유황수를 간장하게 하고
경제소의 자수 별감이 그 지역의 유황소를 감독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소를 관할하게 한 것이다. 자, 유황소를 분경제소라고 칭하게 됐다. 전반적으로 조선 정부는 유황소와 경제소를 통해 지방의 이제 양반들과 그 당시 향리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방 통치에 효과를 제고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겠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세조 때 들어서 유황소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 이때 유황소 문제는 종종과 다른 것이다. 이때 유황소는 강권에 길들인 상태였다. 그래서 반대로 수정권의 능력이 아니라 강권과 타연민, 향유의 가야,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다.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이때 이제 문제는 하삼도 지역이에요. 하삼도. 하삼도나 경기나 이런 지역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수정권이 능력이 아니라 강권과 타협하면서 협력해요. 이게 유황소의 원래 목적이 아니죠. 유황소는 수용권을 이제 뭐냐면 그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견제하지 않고 그냥 타협을 해버려.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는데 앞장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견제로서의 이제 유황소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문제가 이제 문제 사료에 나왔는데 충주 거울 백성이 자기 소송을 고소하자 유황소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해당 백성들 심하게 핍박한 사건이. 이거 왜 이래? 예. 자, 결국에는 세조 13년에 이시의 난이 한경도 각지에서 유황소에 기반하여 일어난 사실이 밝혀지자 일시에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냐면 한통을 근거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자료에 보면 세조 13년 이전에 이미 하산도나 경기 지역에서 폐지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경도 지역의 이제 유황소 폐지는 이시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폐지됐다. 뭐 이렇게 인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의 시점이 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인제 한통 기준에서는 다 이제 뭐냐면 요때 폐지됐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이제 하산도나 경기나 이런 일부 그 남부 지역에서는 이미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이시의 난 때는 이제 한경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유황소에서 기반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때 인제 이시의 난을 해서 한경도나 평안도 일대는 다 이제 뭐냐면 그때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폐지 시점에 대해서 한 통하고 책마다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좀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 뭐 어렵게 나오면 이제 요거 이시에난 나올 수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쉽게 나오면 이시에난 때 다 폐지했다 이런 식으로 한 통에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있고 다시 얘기하면 자, 유황소가 폐지된 후에 다시 아전대 농간이 심해지자 그 당시 선종 시기 때 산림들이 주도도 하는 유황소가 선종 19년에 다시 부활했다. 자, 산림들은 유황소를 부활하여 항천사의 근거지로 삼고 원래 목적인 향리 규찰보다는 향사대, 항음조대를 실시하는 등 향촌 교화기구의 모습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홍구파들이 유황소를 다시 장악하여 원래 뜻대로 되지 못했다. 자, 홍구파들은 유황소를 장악한 후 경제소 유황소 체제 속에서 항천사에서 농장을 확대시키고 수탈을 극대화시켰다. 자, 이에 대응해서 상인들은 사마소를 설치했다. 선조 때 상인들이 권력을 장악하자 유황소도 살인이 장악하고 이곳에 한약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 이제 홍구파들이 유황소를 장악할 때 사마소를 설치해서 대응했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그에서는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향약. 그래서 요게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나머지 부분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선전기 때 이제 유황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통론해서 읽어 볼게요. 자, 항천사에서 조선 초기부터 유황소가 설치되어 지방자치기구를 기능하였다. 자, 유황소는 유황풍강으로 구성되었고 자수별감이라는 향임이 있어 향품을 바로잡고 악질 항리를 규찰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수용권이 침탈되는 등 반집권적 토호의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1466년 확파됐다. 요때 확파된 것은 이제 유황풍관들이 지방 토호들이죠. 이들이 이제 수용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것이 중앙 집권적 합리에 크게 기여했으나 수령의 불법 행위와 항의의 폐단으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자 그래서 인제 기껏 폐지했던 견제색이 없다 보니까 수령이 인제 오히려 불법 행위가 많고 향리의 폐단이 인제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 1428년에 다시 유황소가 복소됐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요때 이제 유황소가 봉립될 때는 좀 시기가 인제 뒤의 얘기죠. 그래서 요때는 유황풍관들이 했는데 이때 유황소는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지방의 이제 퇴직 관리들이나 하여튼 뭐 양반들 같은 것들 좀 관료층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황술을 했던 거고. 자, 이 시에 난 이후에 이제 1467년 폐지되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요게 한통견해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는 한통견해 입장에서 이제 썼는데 어 보통 다른 책에서는 이 시에 난 이전에 이미 하산도나 경기도 일대에선 폐지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요때 계기로 해서 이제 함경도나 이제 평안도 같은 지역 있죠. 중앙 관리에 좀 못 미치는 지역은 이때 이제 이시해난 때 유황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요때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1488년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유황소에는 수용에서 장악된 간주도의 기구에 변질되어 제지세력의 자치적 기능을 하락했다. 요게 성종 때 부한 건 유황소 독립운동은 성종 때 아까처럼 산인들이 주도를 했지만 곧바로 뺏겼죠. 홍보파들에게. 요걸 얘기한 거고요. 자, 근데 지방에 파견된 수용은 향리를 잘 통솔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지방의 양반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임무 수행이 가능했으므로 유황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각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에 구성된 경제소가 이제 이용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제소는 이제 잠깐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서울에서 각 지역의 출신의 중앙 관리로 구성된 경제소가 있어 해당 지방의 재반사가 주선하고 서울과 지방과 연락을 담당했다. 자, 경제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종 때 만들어진 간청이죠. 그래서 세종 때 그다음 유황술을 복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유황술을 견제할 목적으로 경제소를 둬 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때 이제 경제소 역할을 이제 쭉 나오는데요. 경제소의 자수별감들은 고려시대 때 사신간의 후신으로 자기 향리를 유황술에 감독하고 유황술과 경제소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황술을 분경제소라고 칭하게 됐다. 자, 또한 항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서울에 파견, 상주시켜 그 고을에 공부를 수행하는데 이게 이제 뭐 경절이라고 하죠. 경절이역 또는 경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절이역이 되게 이제 고가로 이제 상당히 가치가 있죠. 그래서 방락을 또 담당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군역이 있죠. 군역 같은 게 자원들 이제 면포도 이제 뺏어 면포도 많이 받고, 대신에 이제 도중에 면포 납부할 때 군적 그 방군 수포제죠. 방군 수포제 때 면포를 이제 일부만 납부하고 자기가 띄어먹고 뭐 이런 식의 인제 많은 이득을 챙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영에는 영절을 두었으며, 자 이래서 인제 있고, 자 이러한 유황소 경제소 경제 제도는 모든 지방에 양반과 향리 협조를 얻고 지방 통치의 효과를 높였고 지방세를 견제하면서 중앙 집권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요거 유황소 경제에서 관련된 나올 때 그 의의를 쓰라고 할 때 요거 2개 쓰라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유황소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돼 가지고 어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적어 놨는데 이 시민왕국사 내용인가? 잠깐만요. 음. 여기 안 적어 놨네. 제가 착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인제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군사 조직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군사 조직을 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는 인제 원칙이 양인계병이요. 양인계병. 그래서 이제 양인계병이란 건 뭐냐면 신분상 양이면 어떡하든 인제 병역을 쳐야 돼. 그래 갖고 자기가 직접 뛰든 공적으로 활동해 갖고 경제적으로 보조해 주든 그 양인계병의 원칙이 확립됐다. 이건 인제 그 고려 후기 때 왜구와 홍건조가 물리치는 과정에서 확립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백정들이 있었죠. 일반 평민들은 양인계병이 이제 적용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만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뽑혀서 들어온 이제 그 백정들은 대신에 군인전을 지급했는데, 여기에서는 양인계병 원칙이기 때문에 군인전을 지급하지 않아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니까 군인전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경제적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봉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죠. 봉족 또는 보인이라고 인제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 초기 때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유황풍관들, 지방의 토호세력들 있죠. 이들에게 군전을 지급했어, 군전. 음. 이건 조선 초기뿐만 아니라 조선 고려 후기 때부터 군전을 지급했죠. 그 군전하고 뭐냐면 그 군대 복무 대가로 요렇게 지급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뭐 왜구라든지 홍건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고려 후기 때 군전을 지급했는데 이게 조선 초기 때 가전법에 반영됐죠. 물론 그때 이제 지급된 군전은 훨씬 더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제 군전을 지급했지만 이 군전도 잠시 있다가 태종 때 양인계병 원칙을 해서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인제 뭐냐면 군역을 담당해서 특별 대가를 줄 수 없다 해서 군전도 폐지해요. 예. 이 군전 관련된 내용은 가전법 때 인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군인전이나 군전 같은 걸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양인계병의 원칙에서. 다만 봉족을 인제 지급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것도 인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에는 세조 때 인제 확립이 됐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국조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군제 개편 작업은 정조 인현이 당시 세자였던 이방원이 사병을 확보함으로써 병권의 집중을 성공했고 이후 세조 때 오의제가 이제 확립됐다. 예. 그래서 이제 세조 1457년 그 오의가 형성되고 1466년 오의 통총부 도총부가 만들면서 오의 집권을 장악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중충원은 잠깐만요. 중추원은 중추부로 계층되어 무반의 이제 최고 기관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무런 실권이 이제 없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오이제 입각에서 인제 병력을 구성했는데 여기는 위용이 어 그다음 용양이 그다음에 인제 호분이 등등등 오이제가 있죠. 그래서 뭐 오이제의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이게 중앙군이지만 실제 중앙에만 군대에 있는 게 아니야, 오이들이. 지방에도 있어, 지방에도. 예. 그래서 지방에 있고 이들은 인제 중앙과 그 자기가 관할하는 지방이 있어요. 지방에 군대를 파견해 갖고 거기 주둔해요. 그래서 고려시대처럼 독자적인 지방군이 뭐냐면 조선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다 뭐냐면 중앙군 시스템이야. 이게 특징이야. 예.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영군, 주진군 이렇게 해서 지방군에서 독자적인 지휘체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은 오군영이든 오이제든 간에 중앙의 군사들이 지방에 들어가서 뭐냐면 주둔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지방 군제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알 수 있죠. 그 오이는 각기 분단된 지방의 병력을 통하는데 여기에 보면 각각의 인제 어떤 그 지역을 통과하는지 하는 거야. 얘들이 이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서도 이렇게 인제 뭐냐면 군대를 인제 이렇게 파견해 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이의 인제 중심 병력은 갑사야. 갑사라는 건 직업군인데요. 예, 직업군들. 그러니까 좀 무반보다는 우리가 이제 장군이나 이렇게 품간층 있죠. 얘들보다는 좀 낮은 계층이지만 예 직업군인이다. 예 오늘날 말하면 하사관 정도 되는 그런 직업군인으로서 이들은 시험에서 선발됐다. 물론 양인 가운데 군역에서 번상을 시하는 정병이 없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는 정기적 병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래서 갑사라는 그 병력이 중앙군의 핵심 병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선시대 군제는 보다 중요한 지방군이었다. 주의할 것은 이 지방군이라고 해서 앞에서 한 것처럼 지방군 자체는 존재하죠. 근데 중앙에 이제 뭐냐면 오이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지방의 어떤 그 군제가 없고 오이라는 중앙군 안에 지방군이 편제돼 있는 그런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독자적인 이제 그 중앙군, 주진군 같은 시스템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인제 그 조선 그 세조 때 확립된 거고 그전에는 인제 뭐 지방군 같은 것들이 좀 있긴 있었겠죠. 예. 그렇지만 지방에 중앙에서 인제 세조 때 들어오면서 오이제가 확립되면서 지방군들 다 오이 안에 편성을 시켜 놓고 지방군 체제를 없앴다. 요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지방군제 역시 세조 때 정비되는데 자, 우선 1455 년에 이때 북방의 익군과 남방의 영진군으로 이원화돼 있던 군사 조직을 북방에 의해 따라서 군 익도로 체제로 인제 뭐냐면 이렇게 합쳐졌죠.
자, 군익도 체제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가 인제 자기 관할 부대가 있으면 이렇게 어 좌익, 중익, 우익 이런 식으로 이게 관할 지역을 정해 놔요. 예. 그래서 인제 군익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함경도와 평양도에 있었던 그 체제였는데 이런 이제 군익도 체제로 해서 좌익, 주익, 중익, 우익 이렇게 3 익을 이제 형성했고요. 그래서 인근 고을의 여러 곳에 요게 다 소속을 시킨 거야. 그래서 하나의 군사 단위로 인제 했는데 문제는 인제 이게 중축성, 관할 구역이 인제 중축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인제 정리해 가지고 만든 것이 진간체제야. 진간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 진간체제가 확립되면서 그다음에 또 인제 오이제가 인제 그 부근에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게 익군이나 영진군 이런 애들이 인제 뭐냐면 군익도로 편성되고 그리고 이 군익도에 있는 이제 영진군, 익군들이 다 인제 오이제 안으로 다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내용이. 자, 그럼 진간체제를 볼게요. 진간체제는 왜 만들어졌냐. 자, 군익도의 중층성을 지향하고 거진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 주변의 여러 진들 이에 속하게 해요. 하나의 진간을 편성하면서 자전자수하여 독립적인 군사 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그 거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역의 큰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읍성. 자, 잠깐 요거는 잠깐 그 비상교과서 잠깐 펴 볼게요. 예. 아, 잠깐 비상교과서 어딨나. 자, 비상교과서 120 페이지 볼게요. 자, 보통 조선시대 때 진간체제는 대개 보면 읍성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각 고을에 읍성이라는 게 있어 갖고 요게 인제 모여 가지고 방어하는 체제. 그래서 이 지방 방어 체제의 중심 체제가 진간체제의 그 거점이 되는 게 읍성이에요, 읍성. 요길 거진이라고 하고 요길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그 읍성이 있으면 위기시에 여러 군현들이 이 읍성에 모여 갖고 자전자수, 스스로 방어하는 체제가 이게 뭐 진간체제예요. 이 진간체제.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요거는 뭐가 좀 다르냐면 고려시대는 산성이죠. 산성 체제에서는 전쟁이 나면 자기가 사는 곳을 버리고 산성에 올라가서 인제 농성하는 형태인데 요게 인제 요때는 산성이 아니라 읍성에서 농성을 하는 거야. 읍성 방어전을.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바뀌었다. 산성에서 읍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읍성을 일종의 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성. 예. 그래서 있고 다시 돌아와서 진간체는 군익도의 중증성을 지향하고 거진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이제 뭐냐면 진대 이에 소속하여 하나의 진간을 편성하면서 자전자수, 읍성을 중심한 자전자수의 독립적인 군사 거점을 성격을 갖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때 인제 이 군사 체제 안에서 그때 인제 지방에 있는 이게 뭐야 누구야 지방 수령관들이 요게 지방 사령관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들이 인제 뭐냐면 이때는 어 문관의 수령이 아니라 군사령관으로서 같이 겸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지는 주로 이제 누가 많다면 읍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많냐면 종이품이었던 그 절제사들. 예. 그러니까 절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병영 절제사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절제사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말을 다시 할게요. 대개분이 거진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부연이거나 부연이 절제사가 되거나 그다음에 목사들이 인제 담당해요. 예. 첨절제사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의 거진을 이제 사령관이 되면 그 밑에 이제 군수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동천 동첨절제사가 돼 가지고 그 밑에 예속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만은 뭐냐면 상하관계가 형성된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되게 이제 지방 수령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잖아요. 근데 위기시 진간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요 과정에서 상하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이제 것은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뭐냐면 이러한 진간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조선 전기 지방 군사 제도는 이렇게 진간 체제를 바탕으로 조직됐다. 먼저 각도에 병영을 두고 병마절도사를 이제 두고 수군절도사를 파견해 군사를 지휘하겠다. 병영과 수용은 한도에 각각 하나씩 두고요. 관찰사가 병사와 수사를 겸하는 것을 원칙이었으나 국방상 요지에 병영과 수용을 증칙하여 따로의 전임, 변임 수사를 뭐냐면 파견했다. 그래서 병사는 경기, 항해, 강원도에 1명씩, 충청, 전라, 평안도에 2명씩, 경상, 한경도에 3명씩 뒀고 수용은 그러니까 해군이죠. 수사는 항해, 강원도 1명씩, 경기, 충청, 평안도 2명씩 등등을 뒀다. 전임 병사와 수사는 각각 병사 수사지만 경병사와 수사의 경우에 감사가 눌려 수용들이 경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양자 사이의 통상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휘계통이 들어서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사하고 이제 병사를 두잖아요.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근데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따로 이제 전직으로 이제 그 사람만 하도 이제 파견한 경우도 있고 되게 문관의 직 있죠. 수영직이 되게 절도사직이 요걸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병마절도사와 아니면 겸직된 병마절도사 수용 뭐냐 관찰사가 겸직하죠. 그 가운데 이제 갈등도 있었고 상하 관계도 명확하지 못했다는 거야. 자, 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정리해 보면 진간 체제는 크게 이제 주진이 있고요. 주진이라는 것은 이제 수용하고 병영이죠. 그래서 요거는 관찰사가 아니라 이제 병마사. 어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병마사나 수군절도사 이런 사람들이 인제 요게 있죠. 그래서 요게 안에는 어 전임이 있고 종류가 전임이 아니라 겸임이 있죠. 절도사 겸임 요렇게 인제 있고 주진 밑에 뭐냐면 거진이 있어. 예. 그래서 거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군인이나 그다음에 목사들이 이 거진의 인제 총사령관이죠. 위기 시에는 절제사, 첨절제사가 있고 그 거진 밑에 뭐가 있냐면 제진이 있어. 제진은 일반 군연이야. 그래서 군수 이하의 일반 군연은 통절제 절 총 첨절제사가 돼서 발음이 안 되네. 첨절제사가 돼 가지고 뭐냐면 여기 인제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위기 시에는 읍성에서 거진 역할을 읍성에 모여 가지고 자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인제 그 곳곳에서 이제 방어만을 이제 지역 단위로 이제 편제하는 것이 이런 진간 체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진, 거진, 제진 이렇게 있고 주진은 보통 관찰사나 그다음에 인제 수사 병사들이 담당하고 거진은 이렇게 부용과 목사들이 담당하고 제진은 돈 첨 돈 첨철제사가 된 군수들이 담당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됐던 것이 진간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진간 체제에 있어서 병사가 있는 곳은 주진이 나와 있고 그 안에 군사적 요충지도 거진 등 대소의 진이 있어 병영 및 수용의 통제를 받았다. 이때 거진에는 부윤과 목사가 각각 절제사, 첨절제사를 겸했으며 진간의 군사권이 장악했고 그 안에는 제진이 군사 이하의 지방이었던 동첨절제사의 이하의 직함을 겸하면서 군사를 지휘했다. 자, 진간 체제하에 병력을 근간하는 것은 양인 농민이었다. 양반 제도에는 국력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 이역을 지지 않았다. 양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기 때문에 뭐냐면 지어져. 원칙적으로는 군역의 의무가 있는데 어 여러 가지 목록이 빠졌어요. 직역을 이제 담당한다는 거. 직역이라는 것은 이제 요 안에 뭐냐면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유학이라고 해서 어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해서 이제 빠지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인제 뭐 교생이니 원생이니 하면서 빠지면서 실제로 인제 얘네들은 군역을 담당하지 않았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대부분 향리와 공사노비는 본래 여기 있으면 군역에 제외했다. 향리 같은 경우는 향역이기 때문에 제외된 거고 공사노비는 원래 얘들은 천역이 돼 가지고 군역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외됐고요. 따라서 양인은 군역은 상대적으로 가중돼서 상당한 고역이었다. 양인 농민들은 평상시에 농업에 종사했다가 일단 징발이 되면 정병으로서 서울에 번성하거나 지방의 재진에 부방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나 양인 농민 모두가 현역군의 정병을 징발된 게 아니고 16세에서 60세까지 정남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번성하는 정병을 재정적으로 돕는 봉족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군호의 편성이었다. 자, 이 제도는 세조 때 군역 확보 작업이 추진되면서 이른바 복법을 발전, 봉족제가 아니라 복법을 발전하면서 이것이 인왕과 정남 인왕을 일보로 해서 일보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군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형성된 편호예요. 예. 그 군호의 기본 단위가 삼아 갑사, 정병, 수궁 등 병중에 따라 봉족수를 다르게 제한하여 그 경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뒤로 이제 대가를 받고 군역을 대신 치는 대역자가 생겼고 이에 병조는 군역 의무자부터 수포하여 이른바 군인을 공하는 그런 뭐냐면 군적 수포제를 이제 실시했죠. 예, 이런 것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군역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건 지방의 어떤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군역제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군역제도 변천 과정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한 통에서는 좀 간단하게 돼 있어갖고 좀 약간 정리하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푸셈하고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강독을 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원래 이제 조선은 개방 원칙이죠. 모든 양인은 군역을 짊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항상 이제 뭐냐면 이건 원칙일 뿐이고 예외가 있죠. 예외가 시간이 지나면 원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인 계층이나 뭐 그 뭐냐면 양반 계층들은 뭐 직역이나 명목으로 다 빠져나가고 실제 일반 평민이 지게 되는 양극화 형성들이 일어나게 돼요. 군역의 변천 과정을 보면 크게 이제 봉족제, 보법, 대립제, 반군수포제, 군적수포제, 군역법, 호포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군역법 관련된 내용은 조선 후기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예, 조선 초중기 때 관련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때 이제 뭐냐면 그 군역제는 봉족제라고요. 봉족제. 그래서 현역 군인 정군과 경비를 담당한 봉족이 뭐냐면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개 군호는 자연호 3인을 기준으로 해서 있어요. 정군 한 명에다가 공족 이정을 갖다 붙여주는데 물론 이건 그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의할 건 뭐냐면 자연호를 기준으로 군호를 편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호가 이제 세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 4명이 있을 수 있고 5명이 있을 수 있고 3명이 정남이 있을 수 있죠. 자연 그 3호에 이걸 하나 묶어 가지고 군호를 이제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정군 1명하고 봉족 2명을 배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군 1명은 이제 뭐냐면 좀 잘 사는 집에서 이제 나오고 봉족 2명은 좀 약간 못 사는 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정군은 주로 이제 지주 가문에서 이제 나와요. 땅을 갖고 있는. 그 봉족은 자연 동민들. 참고로 이 봉족제는 그 뭐냐면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소작인들 군대에 갈 수 없어. 소작은 제외시켰어.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소작 그 자작 겸 소작 정도, 완전 소작농은 뭐냐면 제외시켰어요. 예. 왜냐하면 이들은 군비를 부담할 수 없잖아요. 자, 하여튼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있는 이제 큰 사람들은 정군이 되고 그리고 땅을 갖고 약간 이제 조그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자영농민이나 아니면 자작 겸 소작인 같은 사람들은 봉족이 되는 거야. 예, 소작인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군 한 명 보면 정군이 된 사람은 봉족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달라고, 경제적 대가를 달라고. 그럼 봉족들이 이제 얘들에게 이제 쌀을 갖다 바치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진행됐던 것이 뭐냐면 봉족제죠. 그런데 이 봉족제는 문제점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양인 계병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안에서 호마다 그 뭐냐면 장정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군역을 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중에 한 명하고 2명 해가지고 이제 3명만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는 다 여정이야. 빠지는 거죠. 거기다 이제 뭐냐면 소장농 같은 경우에는 군역을 짊어질 수는 없다고 해서 뭐냐 이들도 빠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봉족제는 말이 양인계병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인계병이 아닌 거야, 이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눈여볼 게 원래 군역은 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인을. 근데 여기에서는 잘 보면 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호.
호에 따라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뭐냐 3 명만 착출하면 나머지 사람들 다 여정이 되니까 호를 기준으로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봉족제한에서는 양인 계병을 정확히 이제 뭐냐 관찰시킬 수 없고 여정도 많고 군역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세조 때 보법을 실시했어요. 자, 보법은 양인 계병제의 원칙을 한번 이제 다시 확인하는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이때 군호를 자연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의대로 뭐냐면 편호를 기준으로 해요, 편호로. 그래서 이걸 보라고 해요, 보. 보. 그래서 이걸 보라고 하고, 이거는 뭐냐면 편호를 바탕으로 한 군역이야. 예. 편호를 바탕으로 한 이게 뭐냐 군호죠, 군호. 그 앞에는 자연호를 바탕으로 했지만 요거는 편호를 바탕으로 해서 보라고 하는 인제 그 임의적인 군호를 만들고, 그래서 종전에 인제 그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이제 성인 남자든 어떻게 하든 이 군호에 편성된 거야, 군호. 그래서 군호에 편성되면 요게 이제 집에 보면 장정들이 되게 많을 거야. 여기 3 명이 있고 2 명이 있고 4 명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제 같은 다른 집안이라도 묶어 가지고 한 개의 혼을 만들어. 예. 그게 보라고 해. 일보라고 해. 일보. 그 일보가 인제 보인이 되는 거죠. 일보에 속하는 보인. 보인은 2 명이 인제 일보가 되는 거야. 일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이제 장정으로 이제 그 정군으로 나가면 이 보인이 여기 얘들을 경제를 보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명은 정군 나가고 그다음에 보로 형성된 나머지 사람들은 보인이 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정이 없어요, 여정이.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군역을 담당하는 정병과 정병을 경제적으로 이제 보조하는 보인, 예전에 봉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면포 1피를 납부해서 인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2 명은 정남의 2 명의 정남을 일부로 해요. 군호의 기본단을 삼고요. 그래서 1보가 2 명이 되고 2보가 4 명이 돼서 이들이 이 보인이 돼 가지고 정병을 보조해 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게 병종에 따라 보인의 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 갑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이잖아. 자, 직업군이니까 이 2보죠. 이 사정. 왜냐면 갑사들은 인제 돈을 더 줘야 되겠죠. 그다음 정병인데 정병도 기병하고 보병이 있죠. 자, 기병과 보병인데 기병은 돈이 많이 들죠. 말을 사육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1보 3정 되게 5 명의 인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어 도와주고, 보정병의 보병이죠. 상대적으로 인제 적죠. 1보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뒀다. 그리고 수군 같은 경우에 1.5보. 그래서 1보에다 1 명을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군을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종에 따라서 보인의 수, 그러니까 봉족의 수가 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 시대에는 군인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보인, 봉족이라는 말을 봉족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봉족제 봉족이라고 하고, 요게 인제 보법은 보인이라고 하는데 보법대의 보인을 또 봉족이라고 해요. 요건 좀 잘못 적어 놓은 건데. 예. 그래서 이 보인은 이제 보법이 실시되면서 봉족을 보인이라고 인제 지칭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동일한 의미에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나 그다음에 노비들도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지주, 토지를 갖고 있는 그 토지와 노비를 갖고 있는 그 지주들도 이들한테 더 부과돼 갖고 이제 병역을 이제 담당해야 되는데, 이건 토지와 노비도 이게 이제 뭐냐면 군역의 기준이 된 거야. 그래서 토지 올겨는 한 명을 더 배출시키거나, 이건 뭐 사람을 사든 어떻게 하든 지가 배출시키면 되는 거고, 노비도 보인을 간주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주 계층들, 주로 인제 관야 지방세력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군역의 평준화가 일어났긴 했지만 이게 이제 여정이 없어요. 예전에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요역도 동원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여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거기다가 인제 일손이 많이 부족한 그 시기 때는 이게 이제 뭐 노동력이 좀 딸리잖아요. 예, 군대 다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뭐냐면 헌법이 인제 운영돼. 그래 가지고 이제 복법은 원칙이지만 헌법으로서 인제 예외 조항을 둬서 대립제와 반군수포제를 행하기 시작하거든요. 대립제라는 것은 본인으로부터 받은 포를 타인으로 고용해 갖고 인제 했다. 그래서 처음엔 자립적이었지만 강제적 대입을 해 갖고 인제 했고, 반군수포제는 많은 포를 명령의 대가로 지불해서 기양하는 거야. 아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반군수포제가 제도화돼요. 이게 헌법이었는데 이게 제도화된 것이 군적수포제죠.
그래서 반군 수포제가 합법화시켜서 군적 수포제가 됐는데, 그래서 1 년에 이필씩 군포를 내므로써 병역에 치르는 것을 하였고 병조는 이를 주관하여 국가 재정을 충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족 수포제는 양인계병제에서 모병제를 이행하는 가독이었고, 이때부터 이제 반상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군대 안 가는 것은 양반들 특권이 되죠. 그 양반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역이라든지 직역에 그래서 관리가 되거나 그다음에 인제 뭐 원생, 교생 등등 이름으로 빠지게 돼, 공부한다고. 예. 물론 인제 이들도 이제 여기에서 원생, 서원이나 이제 그 한교에 있다가 뭐냐면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게 뭐 시험 성적에서 중간에 어 뭐냐 나오거나 시험 성적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너무 떨어지면 낙강생이라 해서 인제 군대에 끌려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조차도 그 인조 때 뭐냐면 아예 이런 조치도 없어지죠. 그래 가지고 이제 유학호가 되면 무조건 이 유학호가 양반이죠. 무조건 군대 안 가는 거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는 군적 수포제부터는 군대 안 가는 것이 일종의 양반의 특권이 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어요. 그 뒤에 인제 내용은 인제 그 군서 군역법이나 뭐 이런 호법법 관련되는 건 뒤에 인제 가서 좀 얘기하고요. 호법법은 제가 그 근현대사 강의 때 했어요. 군역법은 조선 후기 때 관련된 거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포샘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 자, 포샘에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 466 페이지 펴보세요. 자, 군사 조직의 정비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중앙군제 정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건너뛰고 여기 이제 어디부터 오이제부터 볼게요. 예. 세조시대 때 오이제. 자, 사병흑파 이후에 중앙군은 상군부 통솔 아래 있다가 14로 구분됐고 세종 12년에 12사, 문종 5년 때 5사로 이제 축소 개편되었다. 이후 이제 세조 3년에 5사에서 다시 5위대로 개편되고 이 개편 지금까지 5사의 영을 고로 분성된 중앙군의 병종들 각 병종불로 5위로 이제 편성되어 중앙군 편제를 완전히 5위 진법 이제 부합됐다. 그래서 5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군도 인제 여기 다 오이에 편성시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오이의 관할 번위가 있어요, 여기. 그 각 지방에 있는 지방군들도 여기 예전에 뭐 영진군 뭐 익군 등등등 있었잖아요. 다 이때 인제 오이 아래에 인제 뭐냐면 통합됐다. 그래서 지방군 자체 뭐냐 독자적인 조직이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중앙에서 완전히 통솔됐다. 이거는 나중에 인제 고려 조선 후기 때도 오군영도 마찬가지야. 예. 오이나 오군영이나 모든 이제 지방가를 포함해서 다 인제 통솔하는 그 조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게 뭐 주영군, 주진군 같은 고려시대 같은 독자적인 지방군 체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방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지방군 체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요. 그다음에 지방군제도 정비해 볼게요. 자, 조선 전기 지방군제 역시 세조 때 이제 정비됐는데 세조 원년 이때까지 북방의 익군과 남방의 영진군이 이원화가 됐죠. 그 군사 조직은 북방의 예에 따라서 군익도 체제로 나눴고 각 도에 몇 개의 군익도를 나눴고 그 군익도를 다시 중자우위 3위로 편성되어 인근의 여러 고을도 여기에 소속시키면서 하나의 군사 단위로 이루어졌다. 자, 이것이 2년 뒤에 다시 진간체제로 변경되어 지방군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이와 함께 이제 앞에서 여기 오이제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오이제. 그래서 오이제가 1457년 오이제 개편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어디야. 그 세종 원년 1455 년이죠. 이게 연도가. 예. 그래서 이제 오이제로 인제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보면 그 오이제는 이제 개편하고 나서 잠깐만 말 잘못했네. 자, 오이제도 인제 했는데 이 오이진법 해 가지고 인제 1457 년에 오이제로 개편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 원년에 1455 년에 이원화됐던 이제 군대를 군사 조직하고 나서 2년 뒤가 1457 년이죠, 진간체제가. 그러니까 진간체제가 개편될 때
오이제도 같이 만든 거야. 오이제 개편되면서 앞에서 그 영진군이나 익군이나 뭐 하여튼 이런 군대들이 다 뭐냐면 중앙으로 편제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제 진간 체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 요게 연결돼요, 연결. 예. 그래서 2년 뒤에 인제 있고 1457 년이죠. 요 그다음에 여기가 1457 년. 그래서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간 체제와 오이제가 서로 연결돼서 인제 있다. 그래서 이 지방군제가 인제 완전히 중앙으로 인제 병력 지휘권이 인제 넘어갔죠, 지휘권이. 자, 그래서 진간 체제는 국익도의 중충성을 이제 지향하고 거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이에 속하게 하여 하나의 진간을 형성하면서 자전자수하는 독립적인 군사 거점을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자, 이때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이러한 진간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자, 조선 전기 때 지방 군제제도는 이런 진간체제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먼저 각도에 병영과 수용을 두고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뒀다. 그러니까 군사를 지었는데 병영과 수용을 한 도에 각각 하나씩 두고 관찰사가 병사와 수사를 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국방상 요지에는 병영과 수용을 증치해 별도의 전임 병사 수사를 파견했다. 그래서 병사 수사는 관찰사가 겸임한 것도 있고 전임으로 해서 파견했는데 이들 간의 지휘 관계가 예민하고 또 갈등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진간체제는 15세기 이후에 대립제, 반군 수포제 등 군역제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진간체제는 자전자수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뭐냐면 병력을 두고 뭐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 어. 그리고 또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 어.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자전자수 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그 병력을 둬서 했는데 병력을 뒀다고 해도 대군이 들어올 경우에는 막지를 못해요, 이 지역 병력 가지고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아 이거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갖고 인제 이게 을묘해변 때 이 문제점을 인제 뭐냐면 등장했거든요. 을묘해변 때 전라도 지역에 이제 뭐냐 큐슈 지역에 왜군들이 막 들어오니까 요 자체 병력 가지고는 진압이 막 못 되는 거야. 막지도 못하고. 예. 그래 갖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가성비 있게. 그래서 군인 수를 좀 줄이면서 어차피 인제 그 방권 수포제나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이게 받은 면포를 가지고 군대에 군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썼거든요. 그 군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군인 수를 줄여들면서도 또 뭐냐면 대규모 병력을 막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등장한 것이 제승방략체제예요. 제승방략체제. 자, 제승방략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승방략이라는 유사시 각 읍의 수령들이 소속 군대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서 지정된 방위지역에 가서 서울에서 보낸 경장, 그러니까 그 도의 병수사가 기다려 지휘를 받는 전술인데,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임진왜란 때 있었죠. 탄검대 전투 같은 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앙에서 이제 신립장군이 내려왔잖아요. 상금대에 딱 지나치니까 그때 이제 각도의 주변에 있는 병력들이 집결해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군을 한 곳에 집중된 병력을 가지고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립 같은 이제 뭐냐면 좀 전문화된 그 군인들이 와 가지고 장군들이 와서 하니까 지휘를 하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해 갖고 인제 이렇게 한 건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가 한번 뚫려 버리면 여기 병력을 다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후방이 없는 거야. 후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서울이 이제 탄검대 전투 이후에 어떻게 뚫렸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서울이 금방 함락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립 같은 전문 그 장군들이 와 갖고 지휘하는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하고 그 동원된 병력들 간에 어떤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않아요. 평상시에 인제 뭐냐면 같이 훈련도 하고 지휘 체계에 맞춰가면서 이제 해야지 이게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어중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장군들이 와 갖고 지휘하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나 이거는 후방 지역에 군사가 없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초기 패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제승방락 체제를 뭐냐면 폐지시키고 진간체제로 복귀시켰죠. 예. 그래서 조선 후기 때까지 인제 계속 뭐냐 진간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잡세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잡세꾼이라는 건 조선 전기 때 주로 병역을 면제받은, 그러니까 그 직역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 그다음에 서리, 향리, 도생 등등등, 또는 노비, 노비들도 인제 이 잡세꾼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들은 청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역에 의무가 없죠. 하여튼 군역을 담당하지 않고 직역이나 청역을 담당했던 성인 남자들을 다 뭐냐면 이 잡세꾼의 예비대로 인제 뒀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368 페이지 펴 볼게요. 자, 368 페이지 보면 인데 여기 군사 조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자, 조선은 고려 말에 외적이 끊임없이 침략했던 이를 교훈 삼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예,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본 알려드릴게요. 배터리가 닿네. 예. 그래서 고려 말 도평 의사, 마지막 인증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본은 63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본이 63 번이에요. 자, 고려말 도평 의사사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위패가, 앞에서 이제 패기에 의해서 동원된 부대들을 시위패, 시위군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이 나눠져서 사병처럼 부려지는 상황이 있기에 태종은 사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위패를 해체하는 등 중점을 뒀다. 결국 이들은 지방의 기성군이나 영진군은 이제 흡수되고 일본은 또 중앙군은 흡수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기존의 이제 군대, 이 기성군이라는 것은 이제 수군을 말하는 거고, 영진군 같은 게 육군을 얘기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남방에서 영진군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기존의 군대만으로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양인을 모집해 이듬해 군역을 직면하는 양인계병제가 실시됐다. 예. 그래서 양인계병제에 의해서 16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의 양인 남자들은 군병이나 군병이 군역을 짓는 동안 필요한 식량이나 의복 같은 경비를 부담해주는 공족이라고 됐다. 그래서 정부는 그 당시 노비를 해방시켜 양을 늘리고 호적 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양인의 국민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세종 때는 70만 명, 세조 때는 80에서 100만 명까지 군역의 수를 늘었다. 평민들은 중앙의 정병, 그 지방의 요충지에 지켰던 이제 유방군. 이건 뭐냐면, 유방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 가서 지키는 부대를 유방군이라고 했어요. 유방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수군도로 이제 편입됐다. 자, 고급 직업 군인들은 갑사, 벌시, 내금이,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 이거는 직업군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중앙을 지키는 호위병들이죠. 왕실 그 호위병들이고, 자, 등에서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무죄를 지닌 사람들이 속했다. 자, 이들은 정식 무반은 훈계와 녹봉을 받았으며 왕군과 서울 수비를 막거나 지방의 하급 지휘관이 됐다. 근데 이게 주요할 것은 갑사, 벌시, 뭐 내금이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무과에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취재라는 그 간단한 시험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취재라는 시험이 있어요. 취재.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보통 고급 관료도 있죠. 예, 고급 관료들이 보통 이제 그 장교직 같은 것들, 장군직 같은 거는 주로 무관들이 이제 뭐냐면 담당을 무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한 거고, 요런 사람들은 이제 취재라는 걸 통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등용된 사람들이 되게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군대를 통솔하는 중심 기관은 오이 도총부였다. 그래서 5개 군대, 이건 세조 때 얘기예요. 5개 군대로 구성된 등 이곳이 중앙을 구성했고, 최고 책임자는 문관이 담당했다. 이건 고려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도 이 출정관, 사령관이라든지 높은 그 병부의 수장들은 다 문관들이야. 또 군인의 훈련과 묵과 시험을 관장하는 훈련원, 묵과의 이제 기관인 중추부가 있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뭐냐 그냥 허명이었고 그냥 예의상 그냥 뒀던 간직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식권이 없었고요. 지방의 육군은 세조 때 이뤄 진간체를 정비했다. 각도의 간찰사, 병마, 절도사를 주둔하고 주진, 그다음 주변 지역을 제진,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상하관계를 묶어서 지역 단위 방어 체계인데, 여기 빠졌죠. 주진과 제진 사이에 뭐가 빠졌을까요? 예, 거진이 빠졌죠. 거진. 거진은 해당 지역의 읍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보통 부사나 목사 같은 사람들이 했고, 임진할 때 진주성이 이제 뭐냐면
있고 진주의 김신하선 진주성에서 이제 목사가 여기 담당했죠. 여기 전투에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지역 방어 체제를 이제 만든 것이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유기적인 통합을 위해 지방군의 일부 교대를 서울에 복무했고 이를 변상봉했다. 자, 수군은 육군과 비슷한 체제를 형성했다. 자, 이어 수용을 두고 수군 절제사를 파견해 관할 구역을 수군을 이끌게 했다. 수용 안에 포진과 포를 두고 천 절제사 만호를 각각 파견하여 수군을 통할했다. 이 밖에도 조선 초기에는 일종의 이제 예비군인 잡새군이 있어서 평상시에 생업을 종사했다가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대비했다. 자, 이 잡새꾼들은 원래는 군역에서 빠졌던 사람들 있죠. 이들이 이제 보통 예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성권 부대. 그래서 설이나 잡새인 식량 역천인들이 여기에 속했고 노비도 여기에 속했어요. 노비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노비가 군대에 갈 수 있는 군대 써라. 잡새꾼하고 소고군. 예전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소고군 있죠. 요게 이제 노비도 이제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방의 필요와 행정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봉수제와 역참제를 운영했다. 자, 봉수제는 국경의 군사적 긴급 상황을 발생 시 밤에는 산꼭대기에 봉화를 올리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서울에 알리게 한 제도다. 또한 역참제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통신과 물자의 수송을 담당하게 한 제도다. 사신 영역 등 외교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또는 지방 간의 상품 교육이나 소통을 매개로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민화 국사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이제 시간 관계에서는 약간 그렇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읽냐면 후셈에 보면 보법 봉족제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군역제도 변천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게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읽고 나서 그다음에 뒤에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